영리한 막내딸의 볼품없는 사위. 옛날 사천성 부근에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총명하였고 문장이 훌륭하였지요. 그러나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살림은 지극히 빈궁하여 생활을 지탱해갈 직업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일자리를 구하여 호라는 은대의 서기가 되었지요. 호공은 정씨에게 시험 삼아 문장을 쓰게 해보고 크게 감탄하여 사위로 맞이함이 좋으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호공에게는 아들 셋과 딸 넷이 있었지요. 모두들 다 나이가 어릴 때 대갓집과 약혼을 두었지만 오직 막내딸인 사랑만은 첩의 딸이었는데 어머니마저 일찍 죽었기 때문에 16이 되도록 약혼을 하지 못하였다가 마침내 정씨를 대릴 사위로 맞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호공의 이런 처사를 비웃으며 망령이 났기 때문에 정신 빠진 행동을 한다고 수군거렸으나 호공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살림방을 정돈하여 정씨를 오도록 한 다음 무엇 하나 부족함 없게 돌봐주도록 했습니다. 아들과 딸들은 정씨를 바보처럼 대하고 심지어는 식사도 한 자리에서 하지 않았고 머슴과 행랑 하인들까지도 그를 구박했습니다. 그러나 정씨는 이에 상대하려 하지 않고 묵묵하게 학문을 닫기에만 열심이었지요. 이보다 앞서서 사랑이 약혼하기 전에 사람의 부귀와 빈천을 점치는 무녀가 와서 호공의 관상을 자세하게 관찰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으나 오직 막내딸을 보고는 이 사람이야말로 귀인이 될 상을 가지고 있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정씨를 사위로 정한 다음 언니들은 모두 막내딸을 귀인이라 부르며 놀려대었지요. 그러나 막내딸은 태연하게 침묵을 지키며 모른 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내는 하인이나 계집 종까지도 모두 그녀를 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막내딸의 여종 개아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집안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앞으로 어찌 될지 누가 아나요? 우리 집 아가씨가 훌륭한 대간의 부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자 둘째 딸이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습니다. 정서방이 만약 훌륭한 대간이 된다면 나는 그날로 당장 누나를 빼버리겠어. 개아는 화가 치밀어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 누나리 아쉬워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둘째 딸의 여종인 춘향이도 자기 상전을 옹호하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아가씨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내가 대신 양쪽 누나를 모두 다 빼줄게. 개아는 점점 더 화가 나서 춘향의 손목을 끌어잡아 맹세를 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장님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둘째 딸은 그 무례한 말에 발끈 화를 내며 벼랑간 개아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개아는 울부짖으며 소란스럽도록 떠들어대었지요. 호 부인은 모든 것을 보고 들었지만 간섭하지도 않고 슬며시 웃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개아는 화가 나서 막내딸에게 고해 바쳤지요. 막내딸은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같이 떠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잠자코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공의 생일이 되어 사위들이 앞을 다투어 가져온 축하 선물이 뜰에 가득 차게 되었지요. 맏 며느리는 막내딸을 비웃었습니다. 시댁에서 보내온 축하 선물은 무엇이죠? 둘째 딸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양 어깨에
입 하나를 쥐고 오셨을 뿐이지요. 그래도 막내딸은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모든 일에 바보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점점 더 바보 취급을 하였지요. 다만 호공의 둘째 부인인 셋째 딸의 어머니인 이씨만은 언제나 첩의 딸인 막내딸을 귀여워해 주었으며 가끔 돌보아 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셋째 딸에게 타일렀지요. 막내 동생은 천성이 영리하지만 겉으로만 바보인 척 하는 것이야. 총명한 태도를 결코 나타내지 않으므로 다른 여자들은 모두 저 아이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면서도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야. 더욱이 정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에만 힘쓰고 있으니 언제까지나 남의 밑에만 있을 리가 없지. 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를 대하지 말고 막내 동생에게 친절히 대해주거라. 그랬기 때문에 셋째 딸은 본가에 올 때마다 한층 더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의 정신은 장인의 힘으로 현립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다음 해에 과거 시험을 시행했을 때 불행하게도 호공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정씨는 장례를 치르느라 시험을 치르지를 못했습니다. 마침내 상복을 벗게 되자 막내딸은 여비를 마련해주며 서둘러 유재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 있으면서도 쫓겨나지 않은 것은 오로지 저희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럴 수도 없을 것이에요. 이번에 만일 합격을 하시거든 집에 돌아오셔도 따로의 집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길을 떠날 때 이씨와 셋째 딸은 정성 어린 선물을 챙겨주었습니다. 정씨는 시험을 치렀지요. 전력을 다하여 합격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발표되고 보니 낙제였습니다. 용기를 잃은 그는 집으로 돌아오기도 괴로웠지요. 다행히 여비가 남아서 발걸음을 서울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마침 서울에는 처가의 친척들이 관리로 있는 사람이 많아서 정 씨는 이름을 바꾸고 고향에도 아무런 소식을 전하지 않은 채 어떤 재상의 집에 몸을 기탁하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마침 어사대부 이공이 정 씨를 보고 장래가 유망한 인물로 인정하여 자기 마카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학비를 주어서 공납금을 바치고 시험 자격을 얻게 한 다음 순천부에 향시를 치르게 했습니다. 정은 보기 좋게 합격하여 서길사의 자리에 올랐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공에게 낱낱이 고했습니다. 이공은 천냥의 돈을 빌려주어 우선 하인을 고향으로 가게 하여 정씨의 집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때 호공의 장남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 살림이 공경에 빠지자 별장을 팔아버리려고 하였으므로 이공의 하인은 그 별장을 사들인 다음 마차를 장만하여 막내딸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이보다 앞서 정씨가 진사에 합격한 다음 이 사실을 고향에 알려준 사람이 있었지요. 호공의 집에서는 이러한 소문을 듣기가 거북했을 뿐 아니라 자세히 알아보니 이름이 같지 않았으므로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을 도리어 꾸짖어 쫓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셋째 아들의 결혼식이 있어서 친척들이 모두 모여 피로연이 벌어지자 형제 자매가 모두 한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내딸만은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지요. 그때 벼랑간 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정씨로부터 막내딸에게 보내는 서신을 내놓았습니다. 형제들은 서신을 펼쳐보고 새파랗게 질려서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지요.
자리에 참석했던 친척들은 막내딸을 만나 보아야겠다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막내를 천대했던 자매들의 심정은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웠지요. 막내딸이 지금까지 수모받은 것을 원망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기분 좋게 나타난 막내딸을 보자 축하를 올리는 사람, 손목을 잡고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는 사람, 인사를 청하는 사람으로 방 안은 순식간에 왁자지껄해졌지요. 그러나 막내딸은 신중하기가 그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쁨과 웃음으로 떠들고 있을 때 밖에서 갑자기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하여 알아보려고 나갔더니 춘향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기에 까닭을 물었지만 울기만 할 뿐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둘째 딸의 꾸중을 듣고 겨우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개아가 누나를 빼놓으라고 성화같이 야단을 쳤습니다. 달아나지 않았더라면 눈알까지 파내었을 것이에요. 둘째 딸은 화장으로 얼굴에 발랐던 분과 땀이 범벅되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막내딸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앉아만 있었지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막내딸은 옷을 갈아입고 잘 치장한 다음 호공의 둘째 부인과 셋째 언니에게만 인사를 마치고 집을 나와 마차를 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남아있던 가족들은 그때야 비로소 별장을 산 주인이 정씨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 뒤 후 부인과 형제들은 각각 하인과 여종을 보내주었으나 하나도 받지 않았고 다만 호공의 둘째 부인이 보내준 식모 한 사람만을 받아들였을 뿐이었습니다. 얼마 뒤 정씨가 수레를 타고 종자들을 거느린 다음 금이 환영하여 부모의 무덤에 참배하였지요. 그리고 처가를 방문하여 호공의 영구에 배례하고 호공의 둘째 부인인 이씨 부인에게 인사가 끝나자 곧장 수레에 올랐습니다. 호공이 세상을 떠난 다음 삼형제가 재산 싸움으로 아버지의 연구를 돌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지나자 사당은 썩고 비가 새었으며 그토록 훌륭하던 저택도 점차 폐허처럼 변해갔지요. 정씨는 이러한 꼴을 볼수록 슬픈 마음만이 앞서서 자식들과는 한마디 의논도 없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정씨는 여러 가지 벼슬을 지냈고 청렴 결백한 고관으로서 고향 사람들이 위급한 경우를 당하면 한결같이 힘써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공의 둘째 아들이 살인 혐의로 체포되게 되었지요. 암행어사는 정씨와 같은 해의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공사를 분명히 했고 업무 처리가 엄격하고도 정당했습니다. 호공의 장남은 자기 아내의 아버지인 왕이라는 관찰사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서신을 써서 보냈지만 아무런 회답도 없었지요. 점점 더 두려움에 떨며 누이 동생인 막내딸에게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호공의 둘째 부인이 써준 편지를 갖고 서울로 떠났지요. 서울에 도착한 다음에도 곧장 찾아갈 면목이 없어서 정씨가 궁중에 출근한 틈을 타서 그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막내딸이 나와 온화하고 명랑한 얼굴로 물었지요. 오빠께서는 항상 바쁘실 터인데 먼 길에 이처럼 찾아주실 시간이 어찌 있었습니까? 호공의 장남은 땅에 엎드려 울며 불며 찾아온 이유를 말했습니다. 큰 오빠께서는 당당한 대장부가 아닙니까? 그 일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호공의 장남은 이씨 부인의 편지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막내딸이 말하였지요. 여러 올케들은 모두 선녀 같은 분들이니 그분들 아버님이나 오빠께 부탁하시면 될 듯한데 어째서 여기까지 찾아오시게 되었습니까? 장남은 할 말이 없었으나 동생에게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자 동생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먼 길을 일부러 고생스럽게 오셨기에 동생을 위로하시러 오신 줄 알았더니 소송 사건으로 이 귀인에게 부탁하러 오신 것입니까? 그러더니 옷소매를 뿌리치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호공의 장남은 부끄러움과 노여움을 가슴에 안고 헛되이 집으로 돌아온 다음 자기가 당한 수모를 모두 이야기해 주었지요. 집안 식구들은 모두가 너무 심하다고 나무랐으며 일시 부인까지도 막내딸의 태도가 지나쳤다고 꾸지람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둘째 아들이 석방되어 돌아오게 되었지요. 식구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막내딸이 부질없이 원망만 사게 된 것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막내딸의 심부름꾼이 일시 부인을 찾아왔기에 불러들여 물어보니 심부름 온 사람은 돈 주머니를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대감의 부인께서 둘째 오빠 되시는 분에게 편지를 쓰실 시간도 없었으므로 약소하지만 성의만을 표시하려고 편지에 대신하옵니다. 그때야 비로소 식구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정씨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 셋째 딸의 집이 점점 가난해지자 정씨는 지나칠 정도로 동정을 베풀어 주었고 또 이씨 부인에게는 다른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모셔다가 친어머니처럼 봉양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주를 건 장수. 옛날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 왕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바카 왕이었지요. 바카 왕은 이웃 나라의 펑깅 왕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군대와 군대가 맞서서 용맹스럽게 싸웠지요. 그런데 좀처럼 승부가 나질 않았습니다. 펑깅 왕은 후방을 지키는 장수 반다와사를 불렀지요. 반다와사가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잘 왔다. 바카 왕과의 전투에 네가 나서 주어야겠다. 바카 왕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구나. 예. 반다와사는 왕의 명령을 받고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그는 용감무쌍한 장수였지요. 적진 깊숙이 들어가 바카 왕과 맞섰습니다. 두 사람은 칼날을 번뜩이며 불꽃 튀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오래가지 못하였지요. 늙은 바카 왕이 기운이 펄펄 나는 젊은 반다와사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카 왕은 반다와사가 휘두르는 칼에 맞고 땅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군사들이 달려왔을 때에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지요. 남은 군사들이 궁전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반다와사는 끝까지 그들을 쫓아갔지요. 궁전은 반다와사에 의하여 맥없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펑깅 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궁전으로 갔습니다. 반다와사가 궁전 문을 활짝 열어놓고 펑깅 왕을 맞이하였지요. 장하구나. 네가 이 왕국을 단칼에 쓰러뜨렸구나. 큰 공을 세웠으니 특별히 상을 내리겠다. 이 궁전을 너에게 줄 터이니 여기서 살도록 해라. 반다와사는 이 왕국을 멸망시킨 공로로 궁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궁전에는 바카왕의 외동딸인
라라 공주가 살고 있었지요. 반다와사는 공주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저리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단 말인가? 반다와사는 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날 아침 라라 공주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넋을 잃고 공주를 바라보았지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주, 난 공주를 사랑하게 되었소. 공주가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다오. 라라 공주는 반다와사의 청혼을 받고 까무러칠 듯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야. 원수랑은 절대로 결혼할 수가 없지.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단번에 청혼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거절했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지요. 공주가 아무 대답이 없자 반다와사가 말했습니다. 사흘 말미를 주겠소. 사흘 뒤 다시 찾아올 것이니 그때 나의 청혼에 답해 주시오. 공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난 그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거절을 했다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인데. 공주는 두려웠습니다. 공주가 드러눕자 시녀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거리라도 생기셨습니까? 반다와사가 나에게 청혼을 한 게 아니겠어? 그의 청혼을 거절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 늙은 시녀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공주님, 그는 무서운 장수입니다. 그에게 잘못 보였다가 저주를 받아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청혼을 거절하지는 마십시오. 그의 청혼을 승낙하되 일정한 조건을 붙이십시오. 이러이러한 일을 언제까지 해내야 결혼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어떤 조건을 붙이는 게 좋을까? 이를테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맡기는 것이지요. 하룻밤 말미를 줄 터이니 그동안 사원 1000개와 우물 2개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십시오. 자기가 무슨 수로 그것들을 하룻밤에 만들겠습니까? 이 결혼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군. 공주는 고민을 해결했다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반다와사와 약속한 날이 돌아왔지요. 반다와사가 공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자, 이제 대답을 해주시오. 반다와사 장수님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 사원 1000개와 우물 2개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만일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반다와사는 공주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공주와 헤어져 펑깅 왕이 사는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거느린 마녀 부대라면 이 정도쯤은 너끈히 만들 거야. 게다가 펑깅 왕이 자랑하는 정예 부대가 또 있지 않은가? 반다와사는 먼저 궁전에 들렀습니다. 펑깅 왕이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반다와사는 라라 공주의 제안을 왕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었지요. 우리나라의 보배인 그대가 장가를 가겠다는데 내가 도와주어야지. 군사들을 동원하여 사원과 우물을 만들도록 하라. 오늘 밤 사이에 사원 1000개와 우물 2개쯤은 거뜬히 만들 수 있을 것이야. 반다와사는 펑깅 왕의 승낙을 받아낸 뒤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하였지요. 염려하지 말거라. 마녀 부대가 얼마나 무서운 부대인지 아니? 마녀들이 나서면 하룻밤 사이에 10,000개는 만들 것이다. 해가 저물자 궁전 앞의 넓은 들판으로 펑깅 왕의 군사들과 마녀 부대 마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사원과 우물을 만들기 시작하였지요. 반다와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손놀림이 번개 같았지요. 자정쯤 되었을 때에는 사원을 500개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반다와사는 마음이 놓였지요. 긴장이 풀리자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잠깐 눈을 좀 붙이고 와야겠군. 반다와사는 하품을 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지요. 이때 공주의 시녀가 염탐을 하러 왔습니다. 시녀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들판에 세워진 사원수를 세어보았습니다. 시녀는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였지요. 우물 2개는 이미 파놓았고 5개만 더 지으면 사원 1,000개를 세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녀는 들판 옆에 있는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잠든 처녀들을 깨웠지요. 모두들 일어나시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공주님이 큰일이 난답니다. 임금님의 원수인 반다와사의 아내가 된단 말이오. 시녀의 말을 듣고 마을 처녀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시녀가 시키는 대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집집마다 불을 환히 밝히고 절구 앞에 섰습니다. 속이 우묵한 통에 곡식을 담고 절구 공이를 손에 들었지요. 시녀가 신호를 보내자 마을 처녀들은 일제히 절구질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마녀들은 절구질 소리를 듣고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대낮같이 밝은 마을 쪽을 돌아보았지요. 마을 처녀들이 열심히 절구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녀들이 소리쳤지요. 아침이구나. 그만 돌아가자. 마녀들은 서둘러 들판을 떠났습니다. 펑깅 왕의 군사들도 그 뒤를 따라 궁전으로 돌아갔지요. 시녀는 들판에 세워진 사원수를 세어보았습니다. 1,000개에서 하나가 모자랐지요. 시녀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시녀는 궁전으로 달려가 공주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공주는 뛸 듯이 기뻐하였지요. 아침 해가 밝자 반다와사가 들판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들판에 세워진 사원들을 만족스레 둘러보고는 하나하나 세어보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반다와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전부 999개였던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가 모자라지? 그 시간이면 충분히 끝낼 수 있었을 터인데. 반다와사는 아무래도 이상하여 펑깅 왕의 군사들과 마녀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마을에서 처녀들이 절구질을 하기에 아침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손을 놓았지요. 뭐라고? 그게 정말인가? 속았구나. 공주와 마을 처녀들의 장꾀에 넘어가고 말았군. 반다와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런 고얀 것들, 감히 나를 속여? 이곳의 모든 처녀들은 평생 혼자 살다 늙어 죽어라. 그리고 라라 공주는 조각상으로 변하라. 반다와사는 마구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저주가
모두 이루어졌지요. 저주받은 모든 처녀들은 그 뒤부터 아무도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노처녀로 늙어 죽은 것이었지요. 또한 라라 공주도 조각상으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스님과 호로병. 옛날에 원효 스님이 사미승을 불렀습니다. 대선아, 예 스님, 아랫마을에 내려가 호로병 5개만 구해오너라. 그것으로 뭘 하시려고요? 쓸데가 있느니라. 대선 사미가 마을로 내려가자 원효 스님은 동해가 내려다 보이는 큰 바위 위에 가부좌를 하고서 참선에 들었습니다. 지그시 눈을 감은 원효 스님은 몇 번에 걸친 자문자답 끝에 자기 희생 쪽을 택하기로 하였지요. 외적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5만 외적들을 살생시키겠다고 각오를 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다면 신라 백성도 구하고 외적들도 죽이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지요. 저 멀리 수평선에 까만 점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그 점들은 배로 변하여 바다를 까맣게 덮었지요. 외적들의 배였습니다. 때는 신라 신문왕 원년이었지요. 외국의 해적들은 해마다 신라의 동해안 지방에 침입하여 약탈과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태평 세월을 보내던 신라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곤 하였지요. 그들을 막기 위하여 신라 조정에서는 군사를 길렀습니다. 그러자 왜군은 몇 년 동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외적들의 침입이 뜸해지자 신라는 다시 안일해지게 되었지요. 그 틈을 노려 외적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5만 대군으로 쳐들어온 외적은 서라벌을 향해 진격할 준비를 하였지요. 그들은 동래와 울산 앞바다에 배를 대고 첩자들을 풀어놓았습니다. 원효 스님은 이런 외적들의 움직임을 모두 다 헤아리고 있던 것이었지요. 5만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원효 스님은 신라의 장군기를 바위에 세워놓고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지요. 대선아, 저 아랫마을 어구에 가면 길손 2사람이 있을 것이다. 길손을 어찌할까요, 스님? 그냥 가보면 알게 될 것이다. 마을 어구에 당도한 대선은 뱃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는 그들이 스님께서 말한 길손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갔더니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장군기가 펄럭이는 걸 보니 신라의 군대가 있을 것일세. 그냥 돌아가세. 그렇다면 일이 조용할 수 없지 않은가? 마을 사람들 얼굴이 평안하기만 하니 성벽 안에 군대가 있을 리가 없네. 하지만 장군기는 뭔가 곡절이 있어 세워져 있는 것 같으니 올라가 알아보도록 하세. 2사람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미승은 그 뒤를 따라가 보았지요. 산 중턱쯤 오른 그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뒤를 살피던 그들은 저만치에 서 있는 사미승을 발견하고는 손짓하여 불렀지요. 우린 뱃사람인데 길을 잃었구나. 저기 장군기가 있는 곳으로 가려는데 안내를 좀 해주겠나? 그러지요. 저 절은 제가 살고 있는 미륵암입니다. 그런데 저 깃발은 무슨 깃발이지? 이 근처에 군사들이 있는 게냐? 아니요. 그들이 외적들의 첩자라고 생각한 대선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 뒷산 성벽 안에도 군사들이 없니?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거봐. 내가 없다고 했잖아. 이제 그만 돌아가자. 두 사람이 쓱 돌아서서 산 아래로 다시 내려가려는데 장군기가 세워져 있는 바위 위에서 원효 스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보시오. 두 분 길소는 잠깐 들렸다 가시오. 저 스님, 저희들은 바빠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음 날 찾아뵙도록 하지요. 모처럼 오셨는데 그냥 가시다니요. 대선아, 어서 모셔오너라. 이봐, 그냥 도망치는 게 어때? 아니야, 달아나면 의심을 할 터이니 구경이나 해보자. 작은 소리로 속삭이던 두 사람은 천천히 원효 스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스님이 다시 입을 열었지요. 어디서 오셨소? 기장에서 왔습니다. 기장? 그럼 외적들을 보았겠군. 외적이라니요? 못 보았는데요? 못 보았다니? 너희가 바로 외적들이 아니고 무엇이냐? 스님이 호통을 치자 한 녀석이 재빨리 품속에서 비수를 꺼내어 휘둘렀지요. 그 순간 원효 스님의 지팡이가 그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그는 짧은 비명을 토하면서 고꾸라지며 정신을 잃게 되었지요. 그 모습을 본 나머지 한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살려달라 애원을 했습니다. 이윽고 쓰러졌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자 스님은 그들 앞에 호로병 5개를 나란히 놓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무사할 것이나 만약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물론 5만 명의 도둑들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스님은 붓을 들어 호로병 2개의 목에 동그랗게 금을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목을 감싸지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목에는 호로병에 그려진 것과 같은 핏 멍울진 붉은 동그라미가 만들어져 있었지요. 그들은 덜덜 떨며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스님은 남은 호로병 3개의 목에 동그라미를 그어 그들에게 주었지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 너희 대장에게 주며 말해라. 만약 이 밤이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두 사람은 즉시 대장에게 가서 호로병을 내보이면서 원효 스님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따위 호로병을 갖고 나를 놀리는 것이냐? 화가 치밀어 오른 대장은 검을 뽑아 호로병에 목을 쳤습니다. 그런데 호로병의 목이 잘리는 순간 대장도 목이 꺾이고 피를 토하며 죽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외적들은 크게 놀랐으며 급히 닻을 올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열리지 않는 하늘문. 아주 오래된 옛 중국의 전설에 따르면 상제가 천하의 모든 백성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섣달 금음 저녁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창고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사람들에게 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되면 전국은 반짝반짝 금빛, 은빛 물결로 넘쳤지요. 그러나 여기에도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준 금과 은을 방에 가만히 두었다가 날이 밝으면 그때 방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일씨 집안이 살고 있었는데 일씨 집안의 두 형제 중
첫째는 성격이 포악하고 모질 뿐 아니라 돈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지만 둘째는 사람 됨됨이가 선하고 충직했습니다. 그의 섣달 금음날 이씨 형제도 방 안에 앉아 하늘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지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하늘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졸바심을 내던 첫째는 어찌하면 많은 금은보화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였지요. 하늘문이 열리자마자 가능한 많은 금은보화를 주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기막힌 방법을 생각해내야 하는데, 그래서 그는 큰 바위와 돌멩이, 돌로 된 농기구를 모두 자기네 문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날은 세상의 모든 벽돌과 기와 심지어는 돌멩이까지도 금과 은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었지요. 반면 둘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촛불만 바라보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하늘 문이 열렸고 마당의 벽돌과 기와도 모두 금과 은으로 변하였지요. 둘째는 금과 은을 광주리에 담아 방 안으로 옮겨놓고 방 문을 닫았습니다. 첫째는 문 앞에 준비해 두었던 것들을 있는 힘껏 방으로 옮겨 놓았지요. 이제부터 세상 최고의 부자는 바로 나야. 그는 날이 밝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날이 밝아오지 않자 더는 못 참겠다며 문을 열고 나가 하늘을 쳐다보았지요. 초조한 마음에 그만 규율을 잊은 것이었습니다. 방으로 다시 돌아오자 방 안에 가득했던 금은보화는 어느새 바위와 돌덩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반면 둘째는 날이 환히 밝을 때까지 차분히 기다린 뒤 방 문을 열어보니 광주리에 담아놓았던 금은보화가 눈이 부실 정도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제는 이씨의 첫째 아들처럼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다시는 하늘문을 열지 않았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행복하고 부유한 생활을 꿈꾸며 늘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어리석게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도 하늘문은 끝내 다시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밥을 얻어먹지 못한 초보 귀신. 옛날에 죽어 귀신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살아 있었을 적에 친구를 만났지요. 이 친구는 그보다 20년이나 먼저 죽어 귀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귀신은 서로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자네 귀신 맞는가? 죽은 지 20년이나 되었는데도 살이 통통하게 쪘는걸? 자네는 며칠 전에 죽었다면서 왜 그리 야위었어? 초보 귀신이 넋두리를 늘어놓았지요. 나는 귀신이 되고 나서 사람들에게 한 끼도 얻어먹지 못했다네. 얼마나 굶주렸는지. 자네는 사람들에게 음식 대접을 잘 받나 본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음식 대접을 받는 것은 굉장히 쉬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괴상한 일만 저지르면 되거든. 그럼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음식을 대접할 것이야. 초보 귀신은 뛸 듯이 기뻐하며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갔습니다. 어느 집 마당에 들어서니 별당 앞에 맷돌이 있었지요. 초보 귀신은 맷돌 구멍에 보리를 넣고 맷돌을 돌렸습니다. 집주인 농부가 이 광경을 보고 자식들에게 말하였지요. 얘들아,
여기 좀 보거라. 가난하게 사는 우리가 불쌍하다고 부처님이 맷돌로 곡식을 갈게 하시는구나. 농부는 보리를 잔뜩 가져와 초보 귀신에게 주었습니다. 초보 귀신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쉬지 않고 보리를 갈았지요. 너무 지쳐 녹초가 된 초보 귀신은 농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친구 귀신에게 찾아가 화를 내었지요. 괴상한 일만 저지르면 음식을 대접받는다고. 음식 대접은커녕 물 한 그릇 얻어 마시질 못했다네. 내일 한 집만 더 들려보게 음식 대접을 받게 될게요. 다음날 초보 귀신은 친구 귀신이 시키는 대로 서쪽 마을로 가서 대문이 활짝 열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 대문 옆에는 방아가 있었지요. 초보 귀신은 어제처럼 곡식을 넣고 방아를 찧었습니다. 집주인 농부가 소리쳤지요. 어제 동쪽 마을에서 귀신이 맷돌로 곡식을 갈아주었다지. 오늘은 나를 도와주러 왔구나. 집주인은 곡식을 잔뜩 가져와 초보 귀신에게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초보 귀신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쉬지 않고 곡식을 빻았지요. 초보 귀신이 친구 귀신에게 찾아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자네 나에게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친구 귀신이 말하였지요. 그건 자네가 운이 없어서야. 집 주인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으니 물 한 그릇 얻어 마시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앞으로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초보 귀신은 마지막으로 친구 귀신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남쪽 마을로 가서 대문에 장대를 세운 집으로 들어섰지요. 초보 귀신이 집 안을 둘러보니 여인들이 밥을 먹고 있고 마당 한쪽에는 하얀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개를 장대 위에 올려놓아보자. 초보 귀신은 개를 번쩍 들어올려 허공을 걷게 했습니다. 개는 걸어 장대 꼭대기에 올라섰지요. 여인들은 이 광경을 보고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움에 떨다가 점쟁이를 불러들었지요. 점쟁이는 점을 치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굶주린 귀신이 찾아왔군요. 개를 죽이고 음식을 한 상 차려 마당에 놓고 제사를 지내십시오. 그럼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인들은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초보 귀신은 좋아 어쩔 줄을 몰랐지요. 친구 말이 맞았구나. 몹시 굶주렸던 초보 귀신은 개걸스레 음식을 먹어 치웠다고 합니다. 신들에게 속은 거인. 아주 먼 옛날 북유럽의 신들이 둘로 나뉘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 신들의 동산 아스가르드에 있는 궁전의 성벽이 무너지고 말았지요. 하지만 언제 나쁜 거인들이 쳐들어올지 몰랐기 때문에 얼른 성벽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으려는 신은 하나도 없었지요. 신들은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신들을 찾아오게 되었지요. 젊은 남자는 모든 신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 다음 성벽을 쌓아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예전보다 더 높고 튼튼하게 성벽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설령 나쁜 거인들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끄떡 없을 것입니다. 신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있겠지? 물론이지요. 먼저 성벽을 쌓는데 18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모두 쌓으면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 프레이야를
아내로 주십시오. 신들은 난처하다는 듯이 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해와 달도 함께 주셔야 합니다. 프레이야는 기가 막히다는 듯 젊은 남자를 쳐다보았고 다른 신들은 그럴 수 없다고 떠들어대었습니다. 그때 교활한 로키가 젊은 남자를 밖으로 내보내고 다른 신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벽을 쌓기는 해야 하잖아요. 기간을 6개월밖에 줄 수 없다고 하면 자기가 무슨 수로 성벽을 쌓겠어요? 또 한 번 쌓은 것을 어찌 허물겠어요? 쌓은 만큼 우리는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브레이아는 로키에게 욕을 퍼부었지만 신들은 로키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없던 걸로 하도록 하지. 젊은 남자는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프레이야를 물끄러미 쳐다보다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데리고 온 말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젊은 남자가 말과 함께 6개월 이내에 성벽을 다 쌓으면 그에게 아름다운 여신 프레이야와 해와 달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날 젊은 남자가 말을 데리고 숲을 지나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돌을 쪼개고 다듬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큰 돌을 쉽게 들었는데 그 힘은 전쟁의 신 토르와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말 역시 힘이 무척 세었지요. 성벽은 하루가 다르게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본 신들은 젊은 남자가 거인을 거시라고 수군수군 거렸지요. 신들은 불안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정말로 성벽을 완전하게 쌓을 듯 했습니다. 신들은 쌓인 성벽과 아직 다 쌓지 못한 성벽을 비교해 보았지요. 가장 불안했던 것은 물론 프레이야였습니다. 6개월 이내에 성벽을 모두 쌓으면 젊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겨울이 왔습니다. 찬 바람이 쌩쌩 불어대고 하루가 멀다 하고 눈보라가 몰아쳤기 때문에 젊은 남자는 추위에 덜덜 떨면서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말이 돌을 나르고 낮이 되면 젊은 남자가 엄청난 힘으로 성벽을 쌓았지요. 봄이 가고 여름이 며칠 남지 않는 때였습니다. 신들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였지요. 왜냐하면 성벽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출입구뿐이었지요. 누가 보아도 젊은 남자가 내기에서 이길 것만 같았습니다. 신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두들 어두운 얼굴을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주고받았지만 대책을 내놓는 신은 없었습니다. 프레이야가 젊은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해와 달이 하늘에서 사라지면 큰일이 아닐 수 없으니까요. 그때 오딘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처음에 이 내기를 하자고 한 놈이 누군가? 왜 우리가 따뜻한 햇살과 달빛을 잃어야 한단 말인가? 신들의 눈이 모두 로키에게 향했습니다. 브레이아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지요. 이를 보던 오딘은 로키의 멱살을 잡고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네가 일을 꾸몄으니 해결도 네가 하도록 해라. 무슨 일을 해도 좋으니 내기에서 이겨야 한다. 로키는 오딘의 표정을 보면서 일이 잘못되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키는 방에 틀어박혀 궁리를 하였지요. 그날 저녁이었지요. 젊은 남자는 약속한 시간 내에 일을 마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서 휘파람을 불며 말과 함께 바위 덩어리가 있는 작은 숲 너머로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성벽 출입구를 쌓기만 하면 성벽이 완성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바로 그때 숲속에서 아주 예쁘게 생긴 암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젊은 남자의 말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암말을 보았지요. 암말은 젊은 남자의 말을 한번 흘낏 보고는 훌쩍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젊은 남자의 말도 고삐를 끊고 암말의 뒤를 따랐지요. 젊은 남자가 놀라 말을 잡으려고 했지만 말은 숲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젊은 남자는 말의 뒤를 따라갔지요. 말은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돌아왔습니다. 결국 말은 돌을 하나도 나르지 못하였지요. 오늘 안에 성벽을 쌓아야 했지만 성벽을 쌓을 돌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원래의 모습인 사나운 바위 거인으로 변했습니다. 바위 거인이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신들과 내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기꾼들, 치사하게 속임수를 쓰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바위 거인은 엄청나게 큰 주먹을 휘두르며 신들을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바위 거인과 맞서 싸운 것은 전쟁의 신인 토르였지요. 토르는 쇠망치로 바위 거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토르의 쇠망치를 맞은 바위 거인의 머리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바위 거인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이렇게 하여 신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높고 긴 성벽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